안녕하세요 여러분. 컬러 사진 이론 수업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PPT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PPT를 잠깐 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이 그림들은 1800년도에 세계대에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수업의 표지로 일단 채택했고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거는 카메라 옵스큐라에서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것들인데, 그 그림을 그리는 거를 이제 좀 해서 넣어서 표지로 잡았습니다. 자, 수업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간의 시각 메커니즘,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각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인가 보는 것들에 대한 방법인데, 뭐 내가 눈이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 아주 완전히 깜깜한 밤에, 빛이 없는 밤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물론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나도 있고 빛도 있는 상태에서 볼 수도 있고, 빛도 있는 상태에서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쳤을 때, 예,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 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보는 방법, 어떻게 사람이 보고 그것들을 이해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이제 컬러 사진을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론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은 1839년 다게르오타입의 이제 발명되면서부터 시작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 다게르오타입은 흑백과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점점 아날로그에서도 그 컬러 필름이 발명이 되고, 거기 처리나 현상 프로세스들이 발명이 되면서 색을 저장하고 만들고 이제 하는 방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수업의 목표는 색재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디지털 사진에서 색재현을 완전하고 깨끗하게 재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습득하는 게 목표입니다.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그 색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제 문제죠. 수업 전개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수업 전개는 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인데, 수업 PPT로 제공되는 업로드 시킬 그 PPT와 부교재로 한글 파일들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50% 정도를 이론 수업으로 하고 50%를 실습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나눌 겁니다. 전반기 중간고사 때까지 지필평가를 그러니까 지필시험을 칠 수 있는 이론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는 실습을 하게 되는데, 잉크젯 프린트를 가지고서 실습을 할 것입니다. 잉크젯 프린트로 실습을 한 내용들을 맨 마지막에 결과물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컴북이라는 A4 파일북에다가 담아서 컴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중간평가의 형식은 대략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중에서 5문제 정도를 출제할 겁니다. 그리고 2문제는 계산 문제로 이미지 용량을 구하고 헥사 코드를 3개 그 코드 값을 구하는, 환산하는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 성적이 30점 이하이면 기말 실기 평가가 아무리 좋더라도 F를 낼 겁니다. 기말 평가 시 이제 컴북 제출 요령은 A4로 했으면 좋겠어요. A3는 좀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부하고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출력 실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출력 실습은 지금 학교에 아까 동영상에서 봤듯이 그 앱손 프린트하고 캐논 프린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앱손 프린트 중에서도 보면은 P800이라는 기종인 경우에는 A3까지 되는 슈퍼 A3까지 되는 고급 기종입니다. 거기에 대응 기종으로 캐논에서 프로 500이라는 기종들이 있는데 그게 거의 비슷한 기종들을 두 가지를 가지고서 출력 실습을 해볼 것입니다.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진 촬영했는 게 있어야겠죠. 그죠? 직접 촬영한 RAW 파일로, 즉 라우 파일로 촬영했는 사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JPG는 안 되냐? 네, 원칙적으로 JPG로 출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JPG로 출력을 해도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데 있어서 JPG로 출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RAW 파일 처리 부분과 같이 처리와 컨버팅 하는 과정들 이 모두 다가 컬러 사진에 대한 그 실습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한 RAW 파일을 직접 컨버팅하고 그것들을 출력해내는 것들이 우리가 이 수업에서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그리고 했던 결과물들을 프린트 했는 거 프린트하고 나서 캐논 프린트하고 앱손 프린트하고 염료에 대한 색 비교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색을 비교하고 나서 거기에서 그냥 사진으로 뽑아서 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비교하고 거기 어느 색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그것들을 각 실험별로 프린트 실험별 앞에서 뒤에 나올 이제 실습 실험 8가지를 가지고서 거기에 맞추어서 실험했는 거 각각 그 주차에 그 리포트를 담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컴북의 내용 구성은 샘플로 차후에 주겠지만 샘플로 이제 그 샘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 중에 김민석이라는 선배가 있는데 지금 프랑스의 파리 8대학에서 지금 석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선배가 만든 컴북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건데 그걸 보면은 쉽게 이해될 겁니다. 실험했던 모든 결과물들, 그 다음에 내가 공부했던 모든 자료들을 하나의 파일북 안에다가 다 담아서 넣는 겁니다. 실습 내용을 보겠습니다. 실습 내용은 이제 중간 평가 이후에 실습을 보통 하게 되는데 A4 용지 중에 프리미엄 광택 포토 용지가 있습니다. 앱손이나 다른 것들이 되긴 하는데 비교적 좋은 게 프리미엄 그러니까 광택 포토 용지들을 또는 PGPP라는 부호로 쓰게 되는데 그것들을 20장 준비해야 되고요. 또 A3용 프리미엄 포토 광택 용지 A3용 5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A4는 개별적으로 구입이 이제 가능한데 아마 내가 추천할 수 있는 곳은 한 8,000원 정도면은 그 용지들을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출력 용지 또는 새로 구입을 하겠다면은 저렴한 곳에 가서 정확하고 저렴하게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프리미엄 광택 용지 A3 역시 똑같은 건데 5장이니까 한 팩에 20장씩 들어가 있으니까 5장이면 4명이서 한 개를 사서 나눠서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실습 IH 칼라 타겟의 프린트별 색재현 비교 캐논과 앱손 지금 뒤에 화면에 보이는 저 타겟과 같은 것들을
저 타겟과 같은 것들을 출력을 해서 적색, 그다음 노란색, 녹색, 시안색, 그다음에 청색, 마젠타색 이것들이 각각 제대로 다 묘사가 되는지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 다음 출석 실습 2에서는 RAW 파일,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촬영한 RAW 파일들을 컨버팅하고 난 뒤에 JPG로 출력했는 그 JPG로 만들어서 컨버팅한 파일을 JPG로 만들어서 출력한 것과 촬영된 JPG 파일을 출력하는 것, 이것들을 비교해야 됩니다. 출력 실습 3에서는 캐논 프린터하고 앱손 프린터들을 색 재현 비교 실험을 하는 겁니다. 앱손은 피에조 방식, 잉크젯 프린터에서 피에조 방식이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압전 현상이라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압력을 가해서 잉크가 분사되게 하는 방식이라면 캐논 프린트 방식은 버블젯 방식입니다. 버블젯 방식이라는 거는 노즐 바로 윗면에 조그마한 열선이 들어가 있고 그 열에 의해서 열이 히팅이 되게 되면은 잉크의 부피값이 늘어나면서 아래로 잉크 방울이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개에 대한 방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비교해야 되고 염료에 대한 비교, 앱손 염료는 어떤지 캐논 염료는 어떤지를 비교하는 것들입니다. 출력 실습 4에서는 밝은 고채도 대 어두운 저채도 사진을 캐논과 앱손 모두에서 출력을 하는 것인데 캐논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앱손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아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출력 실습 5에서는 하늘이 포함된 풍경 사진 또는 여행 같은 사진들을 출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풍경 사진이라는 것은 밝고 깨끗할 때는 물론 사진이 촬영이 잘 되지만 이 해질 무렵 해가 막 질 때 그때의 사진들까지 포함한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하늘 사진, 그 다음에 어두운 하늘 사진을 둘 다 있는 것들을 이제 프린트를 봐야 됩니다. 실습 6, 인물 사진의 피부톤 재현, 실습 7, 가족 사진 출력. 그러니까 즉 6과 7은 앞에서 인물 사진에서 보통 피부톤을 어떻게 재현이 되는가, 어느 쪽의 프린트가 피부톤 재현이 좋으냐에 대해 가지고 비교를 하고 난 뒤에 실험 7에 있는 가족 사진들을 촬영을 해야 됩니다. 출력을 해야 됩니다. 출력 실습 8에서는 개인 작업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캐논 프린트든 앱손 프린트든 하나만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뒤에 써 있는 A3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가 A3 출력이 되는 겁니다. A3 출력물은 컴북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만 예외로 할 것입니다. 자, 앞에서 수업 진행 방향을 설명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촬영한 사진, RAW 파일로 촬영한 사진이 약 한 20장,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한 20장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 1강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의 색 활용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의 색 활용 역사. 자, 사람은 과연 언제부터 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활용을 했을까? 쉽게 이야기해서는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태우고 낳는 숲 같은 재들 있죠. 그것들을 가지고서 벽에다가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수치로 그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 이외에, 자,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를 보자면, 자, 여기 PPT에 있는 것처럼 세계 활용 여사를 가장 처음이라고 이제 규정 짓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스페인의 타브리아 지방의 그 알타미라 동굴벽화와 프랑스 중부의 몽띠냑이라는 마을에 있는 라스코 동굴벽화가 있습니다. 자, 구석기, 지금부터 약 18,500년경 전에서부터 13,000년 전까지의 그 그림들로 이게 나타나는 그림들이라고 알 수 있는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그때 이제 이 수렵 생활을 하던 구석기인들이 이제 초식 동물을 쫓아다니고 뭐 변변한 무기도 없이 막 할 때 좀 오늘은 사장 많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주술적인 의미로 염원을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고고학자들이 추론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알타미라 동굴벽화와 라스코 동굴벽화 둘 다 보면은 소가, 들소 같은 소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행위 자체가 실제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봐야겠죠. 구석기인들조차도 기분 좋으면은 흥얼거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췄을 것이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이제 자기 후대에다가 뭔가를, 이때는 뭘 해라, 이때는 어디에 가면은 들소가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알려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행위가 문화예술이 아닐까,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인 문화예술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들이 스페인에서 발견된 알타미라 동굴벽화입니다. 구석기 때라고 했죠. 자, 지금 이 그림들은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벽화입니다. 여기 역시 소가 되어 있는데, 이 검정색 뭘로 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뚜렷하게 상이 나와 있죠. 자, 결국은 그 색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즐겁게 노래하고 하는 행위 그 자체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본성들 중에서 이제 그것들이 정리될 때가 언제냐면은, 정리되기 시작하는 게 이제 군집 생활, 부족 생활을 시작을 하는 신석기 때부터입니다. 색에 대한 이제 활용은 직물과 옷과 연관이 되는데, 옷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신석기 시대라고 보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도 신석기가 있었는데, 약 기원전 8000년 전부터 기원전 1500년 시기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때 만주 일대에 이제 고대 선조들이 활동을 했었던 그 흔적들이 보입니다. 신석기 시대에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구석기 때에는 뭐 돌도끼, 망치 이런 거에 개념이 없이 그냥 옆에 있으면은 무조건 그걸 사냥에 활용을 했고 했었는데, 이제 신석기 때부터는 돌도끼나 뭐 칼, 뭐 이런 것들이, 돌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그것들을 활용하게 됐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 신석기 혁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정착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 정착생활에서 농경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족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고, 농경 문화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오면서의 그 조건들은 농경 생활을 통해 가지고 식량을 이제 확보하는 수단을, 일단 어로나 사냥을 병행은 했지만 식량을 확보하는 수단을 이제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이제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신석기 유물 중에 대표적인 게 빗살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를 보면은 그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했다라는 거는, 그 그릇을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음식을 조리하고 저장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와 더불어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출토가 됐는데, 이 가락바퀴와 뼈바늘 같은 것들이 직물 또는 원시 수공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물의 생산은 즉 옷을 만들어 입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의 생활 여건에 따라 가지고 아주 하얀색 그 천이나 직물들을 만들지 못했을 거란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에 있는 색재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황토흙 같은 것도 색재료입니다. 붉은색이 이렇게 물을 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해서 그 주변의 색과 맞추어서 사람들이 옷을 입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신석기 때부터 이제 색이라는 의미들을, 직물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색이라는 의미들을 이제 이렇게 문양을 그린다거나 이렇게 할 때 활용을 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고대 이집트 후기 왕조 때의 이집트 이제 무덤입니다. 무덤인데 룩소스라는 이집트 남부의 나일강 주변에 위치한 그 도시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2015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에 위에 그 자료를 따온 것들을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때 이제 두기가 고대 무덤이 발견이 됐는데, 이때 이제 그 이집트 제국의 18왕조 시대라고 해서 약 그 기원전 1540년에서부터 1200년대 사이에 이제 무덤이 만들어진 무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 3500년 전에 해당하겠죠. 이때 이제 다양한 무늬하고 문양들, 그 다음에 색,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 당시의 생활 모습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것들이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파필루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의 기원이 되기도 했는데, 페이퍼의 영어 어원에서의 기원이 되기도 했는데, 파필루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그 식물들을,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뭐 대나무를 가지고서 바구니를 만들거나 뭐 하는 것 같이, 파필루스는 이집트 나일강가에 사는 이제 갈대 종류의 식물입니다. 그걸 꺾어서 이제 갈대 식물들을 나무 멍석도 만들고 바구니도 만들어 가지고 했었던 그 것들과 같이, 이때 이제 뭔가를 쓰고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종이의 기원이 되는, 그 페이퍼의 기원이 되는 이제 파필루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식물의 줄기들을 얇게 펴가지고 피거나 이렇게 하면은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들을 이렇게 필 때 각각 연결하는, 그 넓게 피게 연결하는 걸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종이처럼 사용을 했던 것들입니다. 자, 지금 보는 것들, 그 우측편에 있는 식물이 바로 파필루스고, 좌측편에 있는 것들이 이집트에서 후기 왕조 시대에 발견이 된 파필루스의 그 유물들을 이렇게 상자에 담아 놓은 것들입니다. 이제 박물관에 보통 소장할 때 이렇게 이제 담아서 소장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고대 이집트까지 갔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쪽은 어떨까? 고구려 장군총 벽화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구려 장수왕의 이제 그 무덤을 장군총이라고 이제 추론하고 있습니다. 자, 한반도에서 이제 가장 큰
넓은 영토를 우리 역사상 가지고 있었던 왕이 장수왕입니다. 이 장수왕의 무덤이 중국 길림성 지안현에서 이제 있는 것들이 이제 장수왕의 무덤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데에 이집트 왕조의 피라미드하고 닮아 있더랍니다. 무덤은 7층으로 돌을 얹어서 쌓아놓은 듯한 형태의 피라미드 형태의 무덤, 즉 이걸 적석총이라고 합니다. 적석총 형태로 7층으로 계단식으로 되는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돼 있었고, 그 안에 무덤 안에 있는 그림이 바로 아래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좌측에 있는 그림이 용과 같이 생겼고, 이제 우측에 있는 것들이 머리가 3개 달려있는 새가 기도한 삼조고라고 하는 걸로 이제 칭하는 그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에서 이제 AD죠. 기원전은 BC라 그러고 기원 이제 6세기에서 7세기경, 즉 천마총이 이제 만들어진 시기가 6세기에서 7세기인데 지정왕의 묘로 추정이 되는 것들입니다. 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덧널 무덤 형태로, 이렇게 돌무지 무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어딨냐면은 여러분들이 경주에 내려가게 되면은 대능원이라고 하는 그 대능원에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그걸 천마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천마총은 이제 보는 것과 같이 이 자작나무에 천마도가 출토가 되어 가지고 이걸 천마총이라고 부르는데, 요즘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새겨진 문양 같은 것들이 아주 세련되게 장식되어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왕의 부장품으로서의 역할 충분히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바쁘게 막 내려왔었는데, 이제 중세 근세 1600년에서 1800년도 사이에 이제 서양의 그림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부터는 동양의 그림과 비교해서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중세 근세의 서양의 그림들 중에서 좌측 상단에 보이는 렘브란트의 야경인 경우에는, 우리 보통 렘브란트라고 하면은 렘브란트 조명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그림자의 음영 처리가 굉장히 뛰어났고 빛에 들어오는 방향성, 빛이 가지고 있는 색의 속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림에 잘 그려졌고 녹여놔졌기 때문에 렘브란트라고 했던 것들입니다. 자,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 렘브란트의 야경입니다. 1642년이고 바로크 시대 때입니다.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있는데, 사람들의 그 빛에 들어오는 느낌들이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편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측편에 있는 그림은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감자캐는 농부라는 것들입니다. 보스턴 미술관에 있고 1861년에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뒤쪽에서 빛이 들어오고 앞쪽은 약간 실루엣처럼 되는, 노출이 떨어져서 실루엣처럼 되는 그 빛의 음영 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에르두아르 만의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풀바리의 점심 식사. 자, 뒤쪽에 숲 사이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빛이 들어오는 방향 쪽과 앞쪽에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빛의 방향성, 이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863년에 그려졌고 제작이 된 작품이고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데, 파리에 가면은 대표적인 미술관이죠. 루브르 박물관 뿐만 아니라 오르세 미술관도 가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파벨 페드토프의 1851년에 그려진 작품인데, 트레티아코프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창 안에서, 실내에서
빛이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즉 이렇게 전체를 감싸는 듯한 산란광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으로써 색이 약간 노랗게 나와 있는 것들이 실내라는 느낌들을 충분히 묘사해주고 있어서 대표적으로 봤습니다. 각각 사진들을 각각 그림들을 큰 그림들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렘브란트의 야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빛의 방향성이 어느 쪽에서 들어옵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빛이 이렇게 넘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림자 밑에 야경에서 그 쬐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얼굴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왼쪽이 밝고 오른쪽이 어둡게 묘사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 보이는 요 꼬마만큼은 빛이 환하게 보여지는데 이거 역시도 왼쪽은 더 밝고 오른쪽이 살짝 어두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앞에 예전 파일과는 없었는데 하나 끼워 넣어봤습니다. 들라크루아의 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해서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것들이죠. 그 어두운 색채나 이 배합을 썼는데 어두움 속에서도 그 빛의 그 방향성과 강약 뭐 이런 것들이 잘 묘사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비교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림으로 갖다 놨습니다. 프랑스와 밀레. 지금 이 그림 그 감자 캐는 농부인데 보스턴 미술관인데 뒤에 그 사람 뒤에 있는 배경이 훨씬 밝게 이렇게 그려지면서 앞쪽이 이제 어둡게 묘사되는, 즉 그 들어오는 빛의 방향성이 이제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에르도아르 만의 작품. 만의 작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옆쪽에 있는 이 풀밭 쪽 뒤에 있는 이 어두운 쪽의 빛의 방향과 여기 뚫려져서 저 뒤에 원경이 보여지는 그 빛의 방향성,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그 어두운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빛의 안배가 너무너무 잘 묘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얘는 아까와 같이 실내라는 느낌의 빛이 확산이 돼서 이 확산광이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대해서 잘 그려진 작품으로 제가 주로 인용하는 그림입니다. 실내의 그 느낌들이죠. 또 이제 중세 근세 서양 그림 또 보겠습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그린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캐스린이라는 그림과 요하네스 페르메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이 두 개의 그 그림들을 비교를 해보고요. 요아킴 뷰겔라엘의 그림과 그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그 그림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다른 동양화들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이제 있는 이 포트레이트 그림들은 알렉산드리아 성녀 캐스린은 그림의 형태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색들이 전반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으면서 약간 경계들이 살짝씩 이렇게 흐려지는 듯한 느낌으로 바로크풍의 그림입니다. 요하네스 페르메이의 그림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고 그림 빛의 방향성에 대한 느낌의 차이도 굉장히 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요아킴 뷰겔라엘과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뮬랭드 갈레트의 무도회라는 이 그림들을 비교를 잠깐 하자면, 이거는 이제 뷰겔라엘의 그림은 그 16세기, 17세기 정무라가 탄생되는 네덜란드의 그림입니다. 잘 차려진 식탁,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그려진 것들이고,
무도회, 물랑드라 갈레트의 무도회라는 오르스美术館에 있는 이 작품은 무도회에 대한 그 느낌들을 이렇게 색에서도 약간의 그 채색으로서 동감을 잘 표현해 준 듯한 느낌입니다. 자, 크게 보겠습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의 작품 보면은 선이나 이런 거에서 경계가 없는 듯 있는 듯 이렇게 하면서 부드럽게 잘 묘사가 되는 되어 있는 그림이죠. 요하네스 페르메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그림과 확연하게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패러디도 되고 했던 요즘에도 패러디 되는 그런 작품이죠. 소녀의 그 느낌과 이런 것들 우리가 사진으로 보통 촬영한 것처럼 순간적인 촬영한 것처럼 그 표정들이 다 살아있게 보여지는 것들이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요아킴 뷰겔라엘의 The Well-Stocked Kitchen이라는 1566년에 이제 그려진 것들인데 16세기, 17세기에 들어오면서 네덜란드는 대표적 아주 걸출한 예술가들을 많이 탄생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네덜란드가 이제 중개무역을 하면서 돈이 많이 그러니까 중간 상인 역할을 하면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많은 돈들이 이제 부가 축적이 되면서 그 화가들한테 그림을 이제 의뢰하는 부자들이 많아지면서 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그때부터 하나의 장르가 더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장르가 뭐냐면은 정물화입니다. 정물화. 스틸라이프라고 오늘날 보통 스틸라이프라고 하는 그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만들어지게 된 것들입니다. 르누아르의 작품 뮬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붓의 터치나 이런 것들이 동감을 만들어내기 충분한 정도로 붓의 터치들이 그 동적인 느낌으로 많이 돼 있어서 무도회에 대한 느낌들을 이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건데 앞에서 봤던 렘브란트와 빛의 조명이나 이런 거에서는 디테일은 떨어지지만 오히려 반대로 동적인 표현들이 많이 잘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까지 이제 서양의 것들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중국과 동양의 그림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송나라의 그림입니다. 카이펑의 청명상하도 수도 장안을 그렸는데 이제 이 좌측에 있는 이 그림은 굉장히 긴 파노라마 형태의 그림입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잘라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우용곡의 18학사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풍속화 같은 것들이죠. 이 풍속화들은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화가였던 김홍도 그림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겁니다. 자, 큰 걸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명상하도 카이펑의 이 작품만 보십시오. 디테일이 분명히 종이에다가 붓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붓의 터치나 느낌들이 거의 없으면서 채색도 굉장히 잘 돼 있는 형태입니다. 오늘날 이제 다큐멘터리 사진, 파노라마 형태로 전경들을 이렇게 촬영했는 그 느낌인데, 먹만 썼는 게 아니라 채색되어 있는 염료들을 써서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들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음영이나 농도 부분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풍속화 중에 18학사, 우영곡의 18학사 부분을 보면은 이 공부하는 학사, 그러니까 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을 학사라고 하죠. 거기에 18명의 학사라는 뜻으로 이제 그려진 건데, 학사들이 공부를 하면서 있는 일상에 대한 것들을 그려놓은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앞에 예제 파일에 없었던 부분인데, 명나라 때 그림입니다. 송나라가 약 한 AD 900년에서 한 1000년 그 사이라면, 명나라는 조선 그 임진왜란 1500년에서 1700년 요 사이에 나라죠. 그때 이제 이 그림인데, 왕이 배에 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런 그림은 우리나라에서는 반차도라는 형태의 그림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제 그 어떤 행사를, 국가적인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왕이 행차하고 하는 것들을 그 그림을 그리는 화공들이 가서 이제 그려놓는 다큐멘터리화라고 보면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한 장 더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명나라 때 산수화인데, 굉장히 몽환적으로 그려져 있으면서도 디테일이 너무너무 잘 묘사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붓의 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에도 붓에 대한 자국이나 느낌들이 없이, 분명히 붓으로 이걸 그렸을 건데 그 자국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조선시대의 그림입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화성 원행 반차도 정조 때 그림이죠. 자, 이 반차도라는 뜻이 바로 이제 국가 행사를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화성 원행. 자, 그 경복궁에서부터 화성까지는 그때 멀리 간다라는 뜻으로 원행이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화성 원행은 화성으로 가는 긴 여정, 그다음에 반차도는 행렬, 행렬 그림 이런 뜻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그 화공들이 가서 이렇게 그 행사들의 것들을 기록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반차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그리면서 국가적인 행사를 그리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관들이 있었는데, 그 기관이 바로 도화서라는 겁니다. 도화서는 고려 때부터 있었던 기관인데, 이제 조선에 오면서부터 훨씬 더 이제 왕성하게 그 궁중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을 다 그려 놓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그림 위에 두 장은 단원 김홍도의 실험과 무동이고, 아래쪽에는 해원 신윤복의 쌍검대무라는 이제 그림인데, 그 우측에 있는 이 두 그림들은 바로 앞에서 주려고 했던 그 우용곡의 18학사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 그림의 형태나 느낌들,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양과 서양의 그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8세기, 19세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동양화 풍경에 있어서는 그림자 묘사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빛의 방향성도 없고 그림자 묘사도 안 돼 있는데, 단 간략하게 약화 형태로 그리면서도 모든 표정들이 다 살아있게 보여지게 그려졌다라는 겁니다. 서양의 그림에서는 페인팅으로 면을 가지고서 했었는데 비해서 약화 형태로 하면서도 그 정보들이, 시각 정보들이 떨어지지 않고 디테일들은 사람의 표정에 대한 디테일들은 살아있는 그림의 형태입니다. 자, 반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행 반차도. 자, 이때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 갔을까? 네, 갔습니다. 왕이
지나가는 행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궁중의 화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기관으로 있는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가서 다큐멘터리화를 그린 게 바로 반차도라는 그림이죠. 이것도 한 장 더 끼어였습니다. 영조 때 왕세자의 책례 도감 의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그림들이나 책자들, 궁중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해 놓은 게 의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의궤가 바로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것 같이 앞에서 봤던 원행 반차도하고 비슷한 것들입니다. 자, 이것도 한 장 더 끼워였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 금이환양하는,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하고 금이환양하는 그 그림들을 가족 친지 전부 다 이렇게 모셔놓고 금이환양 그 급제했는 사람이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 선조들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는 그 장면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동에 있는 국학진흥원에서 과거 시험에 이제 관련되는 자료를 한번 촬영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지고 있던 그림이라서 잠깐 보여준 것들입니다. 자, 단원 김홍도의 씨름과 무동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형태들이 굉장히 간략간략하게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간략하면서도 다 들어가 있다라는 점이 놀랍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왠지 모르는 느낌에서 채색의 농담에서 오는 느낌에서 그 입체감이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봤던 서양에서의 그림에서 봤던 느낌과는 전혀 다른 느낌인데 왜 이렇게 해석이 됐느냐, 왜 이런 그림이 나왔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다라는 겁니다. 렘브란트에서는 빛의 방향성과 그림자, 조명의 형태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여기는 빛의 방향성도 없고 디테일, 면이나 이런 디테일이 없는데도 간단한 선을 가지고서 쭉쭉쭉쭉 그려 나갔는데도 그 느낌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대단한 그림으로 보여진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김홍도의 그림과 신윤복의 그림, 또 여기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윤복의 그림이 오히려 중국의 송나라 때 그림하고도 좀 있는 우영곡의 그림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김홍도의 그림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김홍도의 그림에서는 채색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윤복의 그림에 있어서는 채색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홍도의 그림에서는 채색이 별로 잘 안 되어 있는데도 툭툭툭툭 찍어놨는데도 채색이 굉장히 잘 돼 보이는데 비해서 여기는 전반적으로 그 송나라 때 그림과 같이 채색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제까지 이제 역사, 안료를 썼는, 염료나 색재료를 썼는 거에 대한 역사들을 이렇게 잘 이제 보기 위해서 그림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를 살펴봤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차이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서양의 그림과 동양의 그림에 대한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서양의 그림들은 천에다가 그렸습니다. 캔버스라는 천에다가 그렸는데 비해서 동양의 그림들인 경우에는 종이에다 그렸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의 그림에 있어서는 빛의 방향성이나
그 면에 대한 질감이나 느낌들이 다 잘 살아있는 데 비해 가지고 동양의 그림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자, 서양의 그림에서는 캔버스에 유화물감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면들을 간략한 선의 약화 형태로 만든 것들이 아니라 면으로 했기 때문에 색 재료의 밝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묘사가 됐었는데, 그 사용했는 염료가 그러니까 동양화, 서양화는 원칙적으로 완전히 다른 염료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색 재료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동양화는 염료를 사용했고 서양화는 안료를 사용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했을 때 천과 종이 했고요. 두 번째는 안료, 동양화는 안료, 동양화는 염료, 서양화는 안료를 사용했다는 점이 다르고요. 세 번째가 바로 그 표현하는, 묘사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묘사하는 방식은 동양에서는 선을 위주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면은, 선으로 이렇게 많이 그려지고 했다면은, 서양에서는 면에 대한 채색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에 것들을 받는 것들에 대한 정리를 간단하게 하자면, 염료와 안료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화에서 썼던 염료는 무엇이며 서양화에서 쓴 안료는 무엇인가 라는 것들입니다. 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의 그 색 재료에 대한 차이점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색재 또는 색소라고 부르는 것들은 보통 가시광선 하에서 700에서 900나노미터인데 밀리미터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가시광선의 700에서 400에서 700나노미터의 빛 중에서 각각 특정한 색에 따라서 어떤 색은 어떤 빛이 흡수되고 어떤 색은 어떤 색이 반사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색들로 인지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흡수 능력에 따라서 갖고 있는 것 이외에 염료, 안료로 구분되는 게 그 대표적입니다. 자, 염료는 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면서 용매에 용해되는 그 상태로 사용되는 걸 의미하는데, 용매라는 것은 물, 그다음 알코올 이런 것들입니다. 뭐 그 기름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안료는 용매에 분산시켜 입자 상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자, 안료는 유화와 같이 이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입자와 같이 되어 있는 것들을 그 기름에다가 개해 가지고 그걸 고루고루 편 다음에 쓰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투명도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염료는 물, 기름에 녹아서 섬유물질이나 가죽 등을 염색하는 데 주로 쓰이는 색소를 말하고, 안료는 물이나 기름 등에 녹지 않는 분말 형태의 착색제를 말한다. 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다음 염료는 의류 등 섬유물질에 주로 색을 입힐 때 쓰이고, 안료는 섬유 등에 흡수되는 성질은 없지만 전색제의 도움으로써 물체에 도포되는 것들입니다. 즉, 이렇게 색이 천이나 이런 데에 탁 붙어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인트 같은 거, 니스, 페인트 뭐 이런 것들이 안료 계통의 물감, 염색제, 그러니까 그 색재료에 해당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류가 색을 활용하고 했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던 것들입니다.